자, 가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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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거는 문학에서 갈래 복합이 나왔을 때 어떤 순서로 들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얘를 파괴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익히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준점을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그렇게 기준점을 설정한 걸 가지고서 문학 작품을 읽어 들어갈 때 어떻게 투영을 하면 되는지, 그리고 문제풀이에서 작품들의 핵심 논지를 어떻게 반영을 해서 풀면 되는지까지 오늘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토 나와? 이렇게 갈래 복합이 딱 출제가 됐어.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지금 큰일 났어. 문제가 엄청 많아. 한 번 스텝 꼬이기 시작하면 이 세트 다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접근해? 만약에 우리가 국어 공부를 따로 요령껏 안 해봤어. 그러면 가부터 다까지 성실하게 읽어 내려간 다음에 문제 딱 풀려고 하면 기억이 1도 안 나겠지. 근데 뭘 좀 알아. 그러면은 가, 나까지 읽고 가나에 대해서 분석한 거 푼 다음에 그 다음에 다 읽고 가나다 다 합쳐서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지. 근데 우리는 조금 더 똑똑하게 한번 풀어보자고. 오늘 수업 목표는 문학에서 갈래 복합이 출제가 됐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접근 순서를 우리 떠올리고 이제 들어가게 될 거고, 보기가 주어지면 그 보기가 이제 내용 보기랑 형식적인 보기가 있다 했잖아. 형식에 대한 보기, 그리고 그 작품 안에 주제라든지 내용에 대한 보기. 그랬을 때 내용 보기가 나오면 그 내용을 추출을 해서 내용 보기의 대상이 된 시를 1번으로 읽을 거예요. 뭐라고? 내용 보기의 대상이 된 시를 1번으로 읽을 거야.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는 가장 해석이 쉬운 시라고 인지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용 보기가 주어지지 않았어. 보통은 주어지지만 안 그럴 수도 있잖아. 뭐 100%라고 하는 건 없으니까 기납적으로 했을 때. 그러면 짧은 시 아니면 아는 시, 어쨌든 쉽게 읽히는 걸 가지고서 거기서 기준점을 잡고 들어간 다음에 그거랑 비교를 해서 그 다음 작품들을 읽어 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먼저 처리가 되는 하나의 시에 대한 내용을 물어봐. 보통 이렇게 내용 보기가 나오면 그 시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 그러면 그걸 먼저 해치우고 나서 그 잔상이 있을 때 다른 작품들을 읽어 내려가면서 엮어서 이제 풀기 시작할 거라고. 하나씩 따로따로 푸는 것도 있고 엮어가지고 푸는 것도 있잖아. 그러면 하나씩 푸는 거는 그걸 읽었을 때 바로 해치운다. 이해되니? 그리고 앞으로 문학갈래 복합을 만났을 때 쫄지 않는 걸로. 자, 볼게요. 먼저 가시가 있고 지금 A, B, C, D, E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 264 초가야. 우리 264 시에는 많이 들어봤잖아. 많이 배웠잖아. 이 죄수번호인 거 알지? 264. 일제강점기 시대의 시를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인의 많은 작품들이 약간 조금 좀 침울할 수 있지. 그리고 약간 뭐 부끄러움이라거나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지,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데, 약간은 조금 암울하고 좌절스럽기도 하지만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의지도 반영이 되어 있고, 이렇게 좀 배경 지식을 어느 정도는 활용해 볼 수 있겠지. 그리고 나시가 있어요. 김관식, 거산호 보면은 일단 길이가 되게 짧아. 그리고 내용을 보면 꿈같은 산 전기를 그리며 산다. 산 좋아. 이 내용이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옥의 담초, 이건 이제 고전수필인데 길지. 길어. 토 나와. 또 토 나와. 자, 길어. 근데 이게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분량의 압박 있잖아, 우리가. 그래서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18번이 왜 18번이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물어보겠어. 우리 좀 똑똑하게 풀 수 있는지 이것도 좀 체크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 내 생각에는. 그래서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앞에 나와 있는데 얘는 일단 넘겨볼게. 그리고 19번 보니까 보기가 일단 나왔어. 그리고 보기 내용을 보니까 어때? 형식에 대한 내용이야? 내용에 대한 얘기야? 내용에 대한 말이지. 그러면 읽어주는 거야. 이육선 초과를 발표하면서 유폐된 지역에서 썼다라고 얘기를 했대. 그리고 이 사람이
고향을 떠올리는 거야. 고향을 떠올리는데 계절의 흐름에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썼고 점점 악화돼가는 일제강점기의 상황을 그렸대. 그러면 일단 유폐된 지역에서 창작 장소다라고 했던 게 지금 A보기와 관련된 거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맞아 아니에요? 맞지? 보기의 관점이 그대로 지금 순서대로 내려오고 있잖아. 자, 그러면 A는 그냥 현재 시점 그대로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B부터가 봄, 그 다음에 여름, 그리고 가을, 그리고 겨울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야. 그러면 제일 나쁜 게 4점이고 제일 괜찮은 상황이 1점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때 어떤 게 상황이 제일 괜찮아? 낭만적인 봄이 제일 괜찮겠지. 얘한테 1점 주는 거야. 여름 2점. 악화돼간다며. 악화돼가는 상황이 점점 강도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랬을 때 나는 이거 작품 안 읽고 그냥 풀 수 있다고 봐. 보기 보고 바로. 볼게요. 돌다물에 둘러싸인 산기슭을 묘사하여 화자가 고향을 회상하는 장소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뭐 괜찮지 않아? 나쁘지 않지 않아? 일단은 정확하게 몰라. 작품 안 봤으니까 A 읽지도 않았으니까. B 볼게. 봄날 봄 맞지? 보리밥 풍경 화자가 떠올리는 고향의 모습 형상화. 무난하지 않아?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C로 가볼게요. 고향 사람들이 기대하는 안내강 전경을 묘사하여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진 거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그냥 화자의 이 고향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해서 소망이 이루어진 건 더 상황이 좋아진 거 아니에요? 이걸 지금 역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나는 3번을 의심을 해볼 거야. 3번을 의심을 한 상태로 가보자. 그냇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더니 압내강에 시래나무 밀려 나리면 이게 소망이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든다더니 시래나무가 밀려 나린대. 그렇다고 했는데 비가 얼마나 왔으면 나무가 강에 밀려올 정도로 비가 많이 왔다는 거잖아. 소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뭔 소리야? 바로 찾았다, 윤우. 바로 풀어버렸다. 19번에 답 3번. 괜찮니? 쫄 필요 없어. 하나하나 보면은 되게 잘 풀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20번 볼게. 산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나를 감상하는 내용. 그러면 우리가 가를 읽었으니까 가에서는 지금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거에 대한 것을 이 사람이 묘사를 하고 있어. 어떤 걸 들어서? 뭔가 풍경들, 계절, 자연물 이런 걸 들어서 묘사를 했잖아.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20번이 지금 나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 다음엔 20번을 한번 풀어보면 되겠네. 그리고 21번을 보니까 다의 나에 대한 이해래.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 읽고 21번 풀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22번은 가, 나 읽고 나서 나 풀고 나서 가나 같이 풀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나에 대한 문제, 나 하나에 대한 문제를 풀고 나서 22번 풀어주면 되겠네. 그리고 23번은 보기를 참고하여 가부터 다를 감상한 내용인데 지금 보니까 가, 나, 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얘는 가부터 다를 감상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기는 하지만 개별적으로 선지 판단이 가능하잖아. 그럼 이것도 읽어 내려가는 순서에 따라서 풀어 해치워버리면 돼요. 자, 볼게. 지금 19번을 풀어볼 건데 19번은 아까 풀었고 자, 이제 나를 읽어볼게요. 나를 읽어보자.
봤지? 이 사람이 창을 열어서 이 산을 향하여 앉았어. 장거리를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았대. 그러면 사람이 모여 있는 쪽을 등지고서 자연물인,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그 북적북적거리는 것을 등지고 앉아서 산을 바라보고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 그랬을 때 산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아. 산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왜 좋은지 그 근거들을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문제를 한번 가봅시다. 산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아는 부분 X표 쳐주기로 했어. 볼게. 산은 수시로 변하는 인간과 달리 태고로부터 본질을 잃지 않는다는 불변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하는군. 일단 산 좋아. 그 다음에 인간은 산을 좀 닮아야 돼. 왜냐면 산은 우리랑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고,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고, 그리고 산한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 산은 고요하고, 또 그 사람이 막 계속 변하는 것과는 달리 좀 일관되고 불변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불변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하는군. 맞죠? 그 다음에 산을 인간의 덕성을 표면화하는 데 집중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지닌 존재로 여기는군. 이거 좀 애매하지 않아요? 인간의 덕성을 표면화하는 데 집중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지닌 존재다? 일단 얘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체크할게. 나머지 삶과 죽음을 이어줌으로써 죽음 이후에도 함께할 대상. 그러니까 죽으면 가서 못 친다고 했잖아. 그리고 근원적 고향으로 인식함으로써 그리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도 맞죠? 산을 현재 함께하는 존재로 여기면서도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거 맞지? 자, 그러면 자동으로 답이 2번이 될 텐데, 근데 왜 2번이 답이 아니냐? 자, 그 근거를 한번 시 자체에서 찾아보자고. 자, 산은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하는 데다가 복을 갖고도 자랑을 안 한다 라고 했어. 근데 지금 인간의 덕성을 표면화하는 데 집중하는 적극적 의지라고 하면 고요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고요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대상에서 적극적으로 인간의 덕성을 표면화하려는 그런 행위, 그 의지를 발현하는 그런 걸로 지금 잘못 매칭을 하고 있잖아. 이런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아요. 오히려 산은 되게 고요하다, 너그럽다 라고 했으니까 방향이 굳이 따지자면 반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묵화와 북창을 중심으로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 자, 묵화는 뭐였어? 묵화는 고향의 모습을 떠올렸던, 그 형상화했던 거였고, 북창은 지금 산을 바라보고 있는 통로잖아. 그랬을 때 묵화도 그렇고 북창도 그렇고 둘 다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어. 시적 화자가 뭔가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그 대상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근데 가에서는 묵화와 박쥐날, 날의 뭔지 알아? 날개야 날개. 묵화와 박쥐날의 이미지를 연결하여 묵화, 수묵담채화 왜 이런 거 있잖아. 묵화, 수묵화 이런 거 보면 좀 칙칙하잖아요. 일단 흑백이잖아. 그리고 박쥐 날개, 분위기가 막 엄청 밝아 보여요? 그렇진 않지. 그래서 고향의 어두운 분위기를 나타냈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나에서는 북창에서 바라본 산의 품에 주목하여 산이 주는 아늑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바로 답이 나왔네. 정답 1번. 자, 지금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뭔가 자연을 보고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어쨌든 연결을 시키고 있잖아. 근데 가에서는 상황이 좋지 않았고요. 나에서는 뭔가 닮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영감, 좀 긍정적인 시선 이런 게 내포가 되어 있단 말이야. 그걸 연결시켜주는 이 채널이
어떤 분위기를 띠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냐 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될 것이고, 자, 나머지는 지금 다 방향이 다르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선지들이야. 이해가 되니?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가부터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을 때 가나 이제 우리 해결할 수 있을 거잖아. 가에서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요. 조화로운 공동체의 모습 제시하는 거 그딴 거 없었어. 그 다음에 나에서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아니겠지. 아니겠지. 산을 보고 우리 쟤를 닮아야겠다 하는 거지.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앞날에 대한 회의까지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는 우리 안 봤으니까 이 패스하고 다에서는 모두라고 했는데 이것은 가만 가지고도 판단해 볼 수 있잖아. 모두라고 하려면 가에도 오케이고 다에도 오케이여야 되니까 가에서는 이라고 한번 읽어보자고. 자연물이 쇠락하는 과정을 제시해서 인생에 대한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인생에 대한 무상감이 그 가에 나타나 있나? 그게 가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나? 그리고 자연물이 쇠락하는 과정, 홍수가 밀려들고 봄에서부터 겨울로 이르는 것이 자연물이 쇠락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나? 그건 일단 물음표인데, 일단 그 종착지가 인생에 대한 무상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5번 가나다에서는 모두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장소에 대한 낙관적 전망 가에서부터 일단 아니지. 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정답이 우리 읽지도 않았는데 다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 하고 볼게.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서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한번 만나보자. 우리 이거 맞으면 진짜 대박 아니야? 이미 주제를 가지고서 들어간 거잖아. 자, 온갖 꽃들이 요란스럽게 일제히 터트려져 하면서 땅이 낳고 하늘이 기르는 바 모두가 광대한 은택을 입는데,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어찌 공교함과 졸렬함이 다른 헤아림이 있었겠는가. 자, 모란 그리고 이런 어찌 공교함과 졸렬함에 다른 헤아림이 있었겠는가. 그런데도 귀함과 처남이 이와 같아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서 눈앞에 봄바람을 지키고 이러면서 쭉 내려가. 높고 큰 것은 높은 자리에 있고 가늘고 작은 것은 들판에 있기 때문인가? 라고 물음표가 뜨고 있죠. 그러면 이렇다는 거야?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낳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는데 영화롭게 하는 건 인간에 달려 있대. 그래서 인간이 조화가 균일한데 거기다가 가치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소원함도 생기고 친함도 생기는 거다. 근데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것과 나비로 하여금 다투어 갖도록 하는 것을 어찌 달리 보겠는가라고 하면서 그럴 만한 근거는 없다. 모든 것은 다 천기를 함께 타고 나서 형체를 부여받는 거다. 천기를 함께 타고 나서 형체를 부여받는 거다. 해당화건, 모란이건, 인간이건, 소건, 나비건 다 고유한 각자의 가치가 조화롭게 있는 거지. 거기다가 공교함과 졸렬함에 우리가 의미 부여하는 건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아까 문제 다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서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맞네. 맞았네. 다에 대해서도 풀어볼게요. 적절한 것. 꽃의 공교함과 졸렬함을 판단할 때는 꽃의 형태보다는 쓰임새 이런 거 다 근데 이것조차도 인간의 가치 판단이잖아. 아니겠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화초의 귀함과 천함에 대한 평가는 그 본성에 맞게 이름이 부여되었느냐? 아니지. 인간 관점의 그런 자기적인 가치 판단, 가치 부여하지 말자는 거잖아.
풀을 영화롭게 만드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늘이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드러낸다. 아니야. 이미 조화를 가지고 있어. 이미 가치를 가지고 있어. 근데 거기다가 영화롭게 하는 게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냥 그거에 대한 내용이었지.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뿔은 조화가 균일한 존재로서 가치의 우열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여기 있네요. 아쉬우니까 5번도 한번 봐주자. 인간의 감정에는 소원함과 친함이 모두 있으므로 사사로움을 넘어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 뭔 소리야. 5번 하지 말자 그랬지 우리. 좋은 소리 같아도 이거는 지문의 범위, 해석 가능한 범주를 넘어선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이거 우리 이미 풀었잖아. 이미 풀었지. 가장 적절한 거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보기를 참고하여 가,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했는데 일단 가, 나까지 다 해치울 수 있는데 우리 지금 이 배치상 한번 쭉 한번 읽어보자고. 보니까 문학적 표현에는 표현 대상을 그와 연관된 다른 관념이나 사물로 대신하여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는 사물의 속성으로 실체를 대신하거나 대상의 한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런 방법들은 서로 혼재가 되기도 하면서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미지와 분위기를 환기한다. 자, 보니까 지금 문학 작품에는 이 원관념과 보조관념에 대한 얘기잖아, 지금. 그랬을 때 속성을 가지고 실체를 대신하거나 한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대신하거나. 지금 보니까 1번 속성을 가지고서 실체를 대신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분을 가지고서 전체를 대신한다고 해요. 근데 이것들이 서로 혼재되면서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미지와 분위기를 환기한다라고 했어. 3번은 1, 2 혼합 형태 또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면은 이 기준들이 나오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안 드는 이유는 이 기준이 뭔지까지 묻고 있지 않고 그냥 이런 것들이 있어 얘들아. 그리고 그 효과는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미지와 분위기를 환기하는 데 쓰여. 여기까지 제시하고 끝이잖아. 그러니까 꽤나 풀만한 문제라고 난 느껴졌거든. 그랬을 때 1번 보면 가에서 저녁이 오는 시간을 그와 관련된 호롱불이 켜진다는 것으로 나타냄으로써 산골 마을의 저녁 풍경을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주는군. 괜찮죠? 연결도 잘 되고 그 다음에 가에서 고향에 머물지 못하고 객지로 떠나는 현실을 뗏목을 타고 흘러가는 것과 연관지어 나타냄으로써 삶의 불안정함을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주는군. 나에서 세속적인 삶의 공간 전체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장거리의 속성을 활용하여 나타냄으로써 인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 공간의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괜찮지? 다에서 귀한 대우를 받는 삶을 그런 속성을 가진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으로 나타냄으로써 인간과 가까운 공간에 적막한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맞아요? 자, 귀한 대우, 적막한 분위기 이렇게 연결되는 거 맞아요? 찾았다. 정답 4번. 아쉬우니까 5번도 볼게. 5번 많이 좀 낚였거든. 다에서 풀의 가치를 소와 나비의 행위와 연관지어 나타냄으로써 하찮게 취급되는 풀과 귀하게 여겨지는 풀의 차이를 구체적인 이미지로 보여주는군 이라고 하는데 지금 순서상 풀이 어쩌고저쩌고 높고 뭐 가늘고 빽빽하고 뭐 뿌리가 깊고 이런 풀 속성들을 막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근데 그게 다 뭐야? 이거 다 인간이 만들어낸 가치 기준이잖아. 그랬을 때 소가 풀 뜯어먹고 그 다음에 나비가 막 이렇게 다투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연결을 시켜서 하찮게 취급되는 풀과 귀하게 여겨지는 풀의 차이 그딴 거 없다 라는 얘기로 연결을 시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구체적 이미지로 진짜 보여졌나? 이러고 있지 말자고. 이미
결론은 지금 박아놨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맞아요. 괜찮니? 얘들아, 고생 많았고 문제 다 풀었어. 같이 푸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뭘 기억해줘야 되냐면, 우리 문제 풀 때 문학, 갈래, 복합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푼다 했지? 먼저 내용 보기가 나왔어. 그러면 그거 읽고 그 작품 풀고 그 기준을 가지고서 나머지도 보는데,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발라낼 수 있는 선지를 다 발라내고 들어가면 문제 푸는데 시간이 훨씬 단축된다. 그리고 가장 복합적이고 가장 논리 판단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 3점짜리 문제 같은 거, 그거를 제일 뒤에다가 빼놓고 풀면 돼요. 보통 그게 이제 작품들을 좀 연계해서 해석하는 게 많이 들어가서. 근데 오늘 애들 다 멘붕 원 세트긴 하지만 같이 푸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죠. 그리고 얘네들 다 해오면 되고, 다음 시간에는 고전시가랑 현대시랑 어떻게 갖고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하면 각각 다 잘 풀어낼 수 있는지를 배울 거예요. 고생 많았어.